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앞으로의 운명과 생존 여부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의 메인 뉴스에서도 전달해드리겠지만 2024년 4월 10일은 아랍권에서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예정인데 부디 오늘 하루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아랍권에서는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시큐리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오전 08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오늘의 전과는 누적 44만 9,250명의 사상자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동안 약 85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차량 분야에서 무려 71대가 파괴되면서 러시아군에 굉장히 큰 장비 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총 56회의 교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방어 전선의 현안을 점검했는데 특히 러시아의 포격이 집중되고 있는 하르키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이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모두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방공 시스템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러시아와의 대화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러시아가 어떤 외교적 접촉이 있을 때마다 해당 외교 접촉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외교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돌아서서 보도자료로는 완전히 왜곡된 내용을 발표하는 이런 행태, 지난 정권에서 많이 보던 그런 행태였는데 역시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 그런 세력들은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휘발유 10만 톤 공급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죠. 국가두마 부의장이기도 한 안드레이 고를료프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음성 파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음성 파일에 따르면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카자흐스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다뤄놨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총사령관 파블리우크 상장이 위태로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30만 명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정도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할 거라고 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군 지원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블리우크 중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러시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던 러시아 오르스크주 주민들이 러시아 정부의 보상안에 반발해서 푸틴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오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르스크 시에서만 10,000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가 됐고요. 그 침수의 원인이 이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관련자가 체포가 됐는데 현재 러시아 당국이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르스크 시청 측에서 댐 붕괴는 없을 것이다. 안전하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 이재민들에게 보상안으로 제시한 것은 2만 루블에서 10만 루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안팎의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졸전, 그리고 자유러시아 군단의 러시아 내륙작전, 그리고 모스크바 테러 사건에 이어서 이 수해까지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악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km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카운터 드론 전자전 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아이패트리라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을 보시면 이 날개 윗부분에 안테나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장기 채공 드론처럼 특정 작전 공역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정찰 임무도 수행하지만 이 지역 내에 있는 러시아 드론의 통제 시그널을 제밍해서 러시아 드론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애국노라고 재평가되고 있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전액 부담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UH-60 블랙호크 헬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 공중강습 작전을 벌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래 서방제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은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 서방 측의 공통된 입장이었는데 어제 영국제 드론이 발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벨고로드에서 미국이 공유한 UH-60 헬기 2대가 발견됐습니다. 자,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헬기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과의 약속을 깨고 서방제 무기를 계속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는 이 상황, 아무래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파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대에서 중대급 부대로 공세를 진행을 했다면 최근 바흐무트에 가해지고 있는 공격은 대대급 이상 제대,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투입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소모전을 하면서 전략 예비대로 준비했던 병력 대부분을 소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긴 했지만 시가전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4명의 전사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까지 가자 지상전에서 전사한 이스라엘군 장병의 숫자는 2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제안은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검토는 계속해 볼 것이다 라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인질 40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그 반대급부로 잠정적인 휴전 그리고 800여 명의 수감자를 풀어주는 그 조건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신들은 하마스에 돈을 준 적이 없다라면서 미 의회에 항변했다고 합니다. 미 의회 감독위원회에서 카타르 정부가 매월 3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을 하마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3천만 달러, 엄청난 돈인데 당연히 이것은 하마스 간부들의 호의호식 그리고 하마스가 무장 테러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카타르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계좌 거래 내역에 전부 증거가 남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발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대중동 정책을 비난하면서 바이든은 100% 팔레스타인 편이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그를 찍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약 600만 명 정도 되죠. 적지 않은 숫자인데 미국 전체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2%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재력이라든가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데 선거를 앞두고 점점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고 대권주자였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군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작전은 제노사이드다. 즉 대량 학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워런도 대표적인 좌파 인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왜 좌파들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진공 작전일은 이미 결정됐다. 자신의 달력에 이미 표시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가자지구 철수작전 및 향후 전쟁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에일라트에서 동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미상의 비행체를 해상 탑재 아이언돔인 C돔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레바논 최대 정당 중 하나죠. 레바논 군이라는 정당의 고위 간부가 레바논 현지에서 피랍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레바논 군은 전체 128석의 레바논 의회 의석 가운데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19석의 정당을 가지고 있고요. 헤즈볼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무장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휘관, 고위 간부가
피랍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 레바논군 측에서는 이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헤즈볼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 측에서는 시리아에서 넘어온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세력의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두 세력은 예전에도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레바논 내전의 어떤 주요 행위자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건이 이 기독교계 레바논과 이슬람계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을지 그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이 미국의 관료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저항 세력, 그러니까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한 움직임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메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했던 이란이 이스라엘이 예상한 5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를 골라 도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해 여러 방향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고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이스라엘도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테헤란 남부 공역의 신형 무기 실사격 평가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항공95를 발표했으며 라마단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력 시위성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4월 8일 수도 테헤란 남부 쿰 지역에서 동부 스메난 지역에 걸친 넓은 권역에 비행금지 항공95를 발표하고 이 일대 항공기 운항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통제 시기는 라마단 직후인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이고 각 일자별 통제 시간대는 03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이란은 해당 이슈가 지역 내 로켓 발사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란이 설정한 항공95 대상 지역의 폭은 약 380km 정도여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탐이 설정된 공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스파한주 카샨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이 있는데요. 이란이 이곳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 전 노탐을 발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란이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핵미사일을 모의한 신형 미사일 발사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준비를 하자 이스라엘도 즉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전군에 최고 수준 전투준비 태세가 발령돼 있고 북부 국경과 서한 지구 일대로의 병력 투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 본토의 전략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공습 작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투데이 이스라엘과 엘라프 뉴스는 복수의 군 관계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한 이란 내부 전략시설 집중 타격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목표로 삼고 있는 시설이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가 유력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이나 혁명수비대 최대 탄도미사일 기지인 호라마바드 기지가 타겟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미사일 무력 시위와 친이란 민병대 대리공격으로 보복을 개시할 시점은 라마단이 종료되는 4월 10일 일몰 후 우리 시각으로는 4월 11일 새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았던 이란, 과연 어떤 형태의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난주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떤 유형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이 5가지 시나리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유력하긴 하겠지만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란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면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에 있는 2가지, 해외에 있는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국경 외곽을 어지럽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란이 발령한 노탐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한 건데 비행금지 구역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설정된 이 지역은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날아가는 포목선으로 봐야 되고요. 이 둥그렇게 주걱처럼 되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그리고 다탄두 재도립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다탄두 재도립체가 낙하하는 그 범위를 감안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이 이번에 라마단 직후에 발사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로켓 발사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주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기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란 최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죠. 나탄즈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핵을 섞어서 어떤 무력 지휘성 메시지를 내는 그런 도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 때문에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습이겠죠. 이스라엘은 제리코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핵공격도 가능한데, 사실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쐈는지, 누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다 보이죠. 사실상 서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난타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탄도미사일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투기한 공습을 좀 더 선호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상 루트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테헤란까지는 약 1600km가 되는데 요르단과 이라크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요르단은 당연히 영공을 개방을 해주겠지만은 이라크는 이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선전포고성 메시지를 낸 이후에 테헤란이 아니라 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이글44라고 하는 이란의 대규모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란의 최고급 인사들이 대피했다라는 첩보도 있기 때문에 그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 기지에 대한 공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거리는 무려 2100km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사우디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지 않고는 이곳을 공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국경에서 매우 가까운 호라마바드 탄도미사일 기지인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량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상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이란이 자랑하는 거대한 갱도진지 안에 이 미사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공격하게 된다면 대량의 벙커버스터가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파한 지역, 거리로 따지면 1630km 떨어진 이 지역에는 나탄즈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란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핵심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란은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 그리고 요르단 지역까지 침투해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국경 지역을 굉장히 어지럽힐 겁니다. 최근에 서한 지구에서 소탕작전, 그리고 대테러 작전의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 원래 있었던 무장 세력도 있긴 했지만은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온 병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소탕작전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인명피해, 전비도 크게 늘어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전략시설을 직접 공습하는 그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제5차 중동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결전의 날이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를 치르는 날까지 왜 중동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 신인균의 국방TV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엮여서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잡히는 것처럼 보였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각국의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불안이 발생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겠죠. 해상 교통을 통해서 오가는 그런 보험료라든가 교육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던 연준이 지금까지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 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쪽에서 자꾸 대파를 들고 나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파의 가격, 어떤 물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에 통화량이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그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뿌렸던 사람 누군가요? 물론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지원금을 뿌릴 때 말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를 풀고 돈을 뿌려버렸죠.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경제정책을 펴려고 해도 지난 정부에서 뿌렸던 통화량이 워낙 많아서 약발이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세력이 엄청나게 돈을 뿌리면서 사회 전반의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일하지 않고
잠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수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왜 구태여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도 탕핑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국가가 개개인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무책임하게 돈을 뿌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입니다. 오늘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감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미친 듯이 뿌려댔던 그 세력이 다시 원내 일당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고요. 그 작자들이 들고 흔들었던 그 대파의 가격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원화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모든 정치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